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알렉산더가 보여줬던 대단히 탁월한 전술적 역량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알렉산더의 군대는 기본적으로 가운데 중장 보병이 있고요. 양쪽 가장자리에 기병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중앙에 있는 팔랑크스 중장 보병이 사리사, 6m짜리 사리사로 무장한 보병입니다. 근데 창이 길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동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마케도니아의 중장 보병은 공격력이기보다는 방어에 집중하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필립 2세가 양성한 마케도니아의 기병은 대단히 공격적이죠. 특히 알렉산더가 제일 앞에 앞장서서 쐐기 모양으로 적의 전선을 돌이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적이 붉은색이 있으면 팔랑크스가 중장 보병이 모루처럼 받쳐주고요. 기병이 돌아서서 공격선을 돌파하거나 아니면은 후방을 거쳐서 위에서 적의 후방을 공격함으로써 망치를 내리치는 거죠. 이 전술을 우리가 흔히 모루와 망치 전술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전술적인 모습들이 대부분의 전투에서 그대로 발견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가오가멜라 전투거든요. 그림에 보시면은 양쪽에 이제 기병들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그 기병 오른쪽에 알렉산더 기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전투가 벌어진 상황에서 알렉산더가 치고 들어가서 페르시아의 오른쪽 라인을 공격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들의 방어선을 뚫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뚫고 들어가게 되면 실제 다리우스는 거기서 이겨내지 못하고 도망을 치게 되는 거예요. 다리우스가 도망을 치면 바로 군대가 분쇄되는데 실제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 넓은 평원에 엄청나게 많은 수만 명의 병사들이 뛰어다니고요. 죽고 살리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만 마리의 말들이 날뛰면서 먼지를 일으켜요.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전투하는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알렉산더는 기병을 이끌고 적의 방어선을 돌파해서 다리우스를 공격한 겁니다. 이 사이에 알렉산더 기병이 빠져나가니까 가운데가 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군대가 가운데를 뚫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 마케도니아 군의 중앙선을 뚫고 들어온 군대를 다시 후방에 있는 마케도니아 에비데가 막아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밑에는 모루를 만들고 마케도니아의 기병은 망치가 되어서 적의 후방을 내리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모루와 망치 전술입니다. 세 번의 주요한 전투, 그라니쿠스나 이수스나 가오가멜라 모두 이 전법으로 승리합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뛰어난 것은요, 이 전투 방식을 늘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이 그림에 보이는 전투는 히다스페스 전투라고 사실상 알렉산더가 했던 마지막 중요한 전투입니다. 326년에 이제 인도 간드라 지방의 히다스페스 강가에서 이루어진 전투거든요. 보시면 강을 두고 청색의 알렉산더 군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색의 이 폰투스 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치 상황에서 옛날 같았으면 알렉산더가 이전 같은 모루와 망치 전법으로 공격을 했을 건데 이 폰투스 군대, 그 당시에 이제 인도군이죠. 인도군이 강력하다는 걸 압니다. 알기 때문에 정면 승부를 하지 않고 20km 이상 북방으로 쭉 숨어서 돌아가서 강을 건너서 적의 측면을 공격하는 이러한 어떤 기습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에만 고집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맞는 전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잘 운용함으로써 승리를 일구어내는 정말 전쟁의 천재, 전쟁의 기생 같은 존재였습니다. 칼 폰 크라우제비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정치 이론가고요. 지휘관 역할도 했습니다. 이분이 남긴 책이 폼 그리게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전쟁론입니다. 동양에서 손자병법이 있다면 서양에는 이 크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군사적 천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장면에서 이야기했지만
전쟁상은 불확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전투를 벌이고 있고 수천 마리의 말들이 뛰어다니면서 먼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 그 상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 알기 힘듭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 상을 판단하고 가장 적절한 선택과 행동을 하는 자가 군사적 천재거든요. 이제 그때 쓰는 표현이 콥도엘이라는 말입니다. 콥도엘. 전장상을 한눈에 읽어내고 그 상수에서 어떤 공격, 어떤 수비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 눈, 그게 콥도엘이거든요. 이런 콥도엘을 가진 사람이 군사적 천재라 이야기합니다. 클라우제비츠는 마음속에 프리드리히 2세나 나폴레옹을 두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기준에 정말 부합하는 사람은 알렉산더입니다. 정말 그 전장 화면을 상상해 본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불확실하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알렉산더는 정확하게 공격 타이밍을 잡고 적의 허점을 치고 들어가서 저를 괴멸시키는 그런 뛰어난 전술적 능력을 보인 게 알렉산더입니다. 자, 마무리해보죠. 여러 가지 말했지만 정말 알렉산더는 위대한 왕입니다. 알렉산더 the Great라는 말을 쓰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웅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는 소위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국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도시국가 안에서 그렇게 얼굴 맞대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경우에 싸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삶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이때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는 보다 큰 세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를 넘어서 그 다음에 동방으로 페르시아까지. 알렉산더의 꿈은 더 큰 거였습니다. 만약에 알렉산더가 더 오래 살았더라면 아마 서쪽으로 로마 쪽으로 정벌을 나섰을 겁니다. 그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을 늘 고민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에게는 그러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필립 2세가 물려준 세계 최강의 군대도 있었고 또 자기가 함께 수행했던 많은 뛰어난 장군들도 있었고 또 알렉산더 자체가 뛰어난 군사 전략가요 기획가였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아무리 꿈이 크더라도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없더라면 헛된 꿈에 불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그런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이 정도까지라면 광대한 영토를 점령한 장군 혹은 지배자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더 중요한 하나의 위대함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새로운 세계를 꿈꾸었습니다. 새로운 세계. 알렉산더가 꿈꾼 세계는 어떤 걸까요? 우리는 이 시대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레니즘 시대. 이 시대에 이제 중요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고 있는 니케 승리의 여신입니다. 날개 달린 승리의 여신이에요. 하늘로 비상하는 승리의 여신. 이게 아마 알렉산더가 가졌던 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계로 비상하는 꿈. 그런데 이 비상의 꿈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높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는 꿈꾸던 세상은 더 이상 좁은 도시국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종교나 자신의 문화만 고집하지 않는 그런 문화적 다양성과 종교의 차이가 인정받는 그리고 각자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충실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다양성과 개방성의 사회를 꿈꿨습니다. 우리가 흔히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는 말을 할 때 이 말이 놓은 것도 다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를 점령했지만 페르시아에게 마케도니아나 그리스의 정치제도나 그리스의 삶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옷을 입고 페르시아의 전통을 따르면서 그들과 함께 동화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집트에 갔을 때는 이집트의 신을 받아들였고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신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이런 다양성과 개방성, 그리고 그런 다양성과 개방성 속에서의 안정과 평화, 그걸 꿈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렉산더는 죽었지만 이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약 300년간 그리고 로마가 공화정에 있던 시대까지 포함해서 헬레니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대의 중요한 작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밀로의 비너스입니다.
밀로라는 섬에서 발견된 비너스죠. 우리가 그리스 예술의 전형으로 보고 있는 게 바로 이 비너스상입니다. 완벽한 조화와 균형. 그런데 이 조화와 균형만 헬레니즘 시대를 지배한 게 아닙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전혀 다른 그림 자국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라오콘 군상 혹은 라오콘과 그 자식의 죽음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작품을 바로크 예술의 출발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격정과 욕망, 슬픔, 좌절, 이 모든 것이 드러나 있는 거죠. 이 라오콘 군상의 조각과 밀로의 비너스를 같이 본다면 이것이 한 시대에 있는 작품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알렉산더 대왕이 문을 연 헬레니즘 시대에서는 이 다른 양식의 예술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예술만 뛰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아버지 유클리드 기하학의 주인공인 유클리드도 이 시대에 살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천문학의 기초를 따왔던 아르키메데스 이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공화정 시기 그리고 로마 제국 초기까지 유럽인들의 정신을 사로잡았던 스토이즘도 이 시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알렉산더가 꿈꾸었던 그런 새로운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 드디어 그 당시 그리스어가 링구아 프랑카가 됩니다. 세계 만국 공통화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로마에서 라틴어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로마의 저술들은 이 당시 고대 그리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19세기의 시인인 셀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We are all Greeks. 우리는 모두 그리스 사람입니다. 물론 사회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문학과 법과 종교와 예술은 다 그리스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그리스는 100년 전에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리스가 아니라 이는 아테네의 문명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스를 풍미했고 이것이 다시 알렉산더의 확산을 통해서 페르시아로 넘어갔던 그 헬레니즘의 문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럽에만 끝난 게 아닙니다. 알렉산더가 인도와 만나면서 만들어냈던 이 간다라 문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의 불상과 비슷한 걸 느낄 겁니다. 우리의 스꾸람에 있는 불상도 크게 보면 간다라 불상의 유형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알렉산더는 서양의 문명과 동양의 문명을 결합함으로써 그것들의 차이를 통해서 분열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조화로운 세상, 그런 공존의 세상을 꿈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